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신흥 채권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건드라크의 CNBC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국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최근 제 영상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아직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무역 전쟁을 주제로 얘기를 또 했었고, 기존 그 투자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포커스에 맞춰져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위기는 기존의 위기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드라크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10월 11일 날,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채권 시장이 크게 유동친 그 주에 CNBC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채권왕이, 신흥 채권왕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기존 채권왕은 빌 그로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채권왕 건드라크가 있는데, 채권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칭호가 붙겠죠. 제프리 건드라크는 채권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미국 채권 수익률이 단연간 최고치로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차트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다면, 그리고 채권 시장 아래에 있는 추세를 생각해보면 30년물의 금리가 3.25%를 넘어서 4%까지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건드라크는 4%도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JP 모건도 이렇게 말했었죠. 그의 수익률 곡선은 아마도 가파르게 올라가서 30년물이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10년물 금리를 3.5에서 3.6%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저번 주가 됩니다. 10년물의 금리는 3.2%를 웃돌며 7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금요일에는 30년 수익률이 3.34%에 육박했다. 일단 10년물 이제 국채 차트거든요. 제가 그 지난 그 채권 관련 퍼펙트 스토어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9월 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10년물 채권이 3.1%가 넘을 경우, 그러니까 바로 요 라인이거든요. 3.1%를 넘을 경우 채권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문제는 이거죠, 이거. 이때 채권 발행량이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채권 발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뭘 했죠? 2008년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만들었어야 했죠. 그 자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채권 발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MBS 매입을 했었죠. 이때 발행된 채권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QE4가 시행되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정말 기록적인 채권 발행량이 될 거고요. 그동안은 이 기간 동안에는 채권의 그 금리가 3% 미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아래 위아래.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많은 채권 투자자들은 수익을 냈습니다. 채권 매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3.1%를 넘었다는 것은. 그러면 채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 3.1%를 넘는 동안 이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손해예요, 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손해입니다. 당연히 기존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팔고 더 싼 값에 매입하려고 하겠죠.
그 싼 값이 언제입니까?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때가 가장 쌀 때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 기간까지 이 채권 매도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채권 매도가. 양적 완화로 발행된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준의 그 채권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준이 홀딩하고 있는 거는 시장에 안 나오겠죠. 이 시장은 연준이 만든 시장이 아닙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만든 시장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A라는 종목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이 있는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시장에 나옵니까? 그건 잠긴 물량이죠.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대주주 물량이 아니고 유통 물량이죠. 유통 물량.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쏟아질 거예요. 3.1%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회의에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의 초조해짐에 따라 전 세계의 정서가 뒤흔들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증시 하락세를 보면서 연준을 비난하며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대해 불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제 저번 주 수요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연준이다. 연준은 미쳐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들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준이 바보입니까? 금리를 왜 올리겠어요?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트럼프는 정치가지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금융 관련의 지식은 있겠지만 연준이 이걸 왜 올리려고 하는지는 자세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드라크는 이번 채권 매도가 정말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그것이 국채 시장에 대한 정말 높은 숏 포지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엄청난 그 매도 물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매도로 인해서 당신은 아마도 숏 포지션이 이익을 얻으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약간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들은 모두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시장에서 숏 포지션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채권 시장은 통상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에서 숏 포지셔닝을 하다 잘못하다가 쪽박 차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채권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번 10년물 3.1%를 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채권 시장의 호황은 이제 끝났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드라크는 더블라인의 창립자이자 CEO이다. 그는 고정수입 시장에 대한 투자 통찰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고정 수입 시장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더블라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블라인은 12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5조가 넘어요. 이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견고한 경제를 보여주는 데이터 덕분에 채권 수익률은 치솟았고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모두 단연 최고치 이상으로 그리고 소위 채권 왕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거는 30년물 금리가 3.25%를 넘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건드라크는 30년물이 3.25%를 넘으면 채권 시장의 생태계를 바꾸기 시작한다고 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9월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었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채권 사이트에서 바로 불러온 거거든요. 이건 30년물입니다. 제가 10년물에서 이 라인에다가 선을 그었었죠. 9월달에 3.1%가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여기다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를 넘게 되면은 채권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건드라크가 이제 30년물을 가지고 3.25%를 얘기했는데 3.25%가 바로 이겁니다. 이 라인. 단연간 그 저항의 그 역할을 했던 이 위치. 마찬가지로 30년도 이 영역을 다 뚫어버렸어요. 이 영역을. 채권 시장이 한마디로 부채잖아요. 부채 시장. 지금 우리 시스템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 기반의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를 기반으로 해요.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은. 부채가 없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부채는 뭐예요?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 채권 시장의 현재 시스템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우리 시스템의 그 바로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는 그 자체예요, 채권 시장. 특히 미국 채권 시장을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채권 시장은 붕괴가 되겠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채권 시장이 붕괴된다는 거. 특히 현재 시스템에서 채권 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이잖아요. 미국 국채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달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채권 시장이 붕괴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시스템 안에 전 세계가 있어요. 그 안에 미국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뭐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유로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끔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뭐 반미다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조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목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예전에 그 채권 관련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언급해드린 신흥 채권왕이라고 하는 건드라크와 건드라크가 한 얘기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9월달에 방송했던 내용들이랑. 그리고 기존 채권왕 빌그로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그 채권 시장에서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는 그 뷰와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게 참 애석한 일이긴 한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채 기반으로 하는 그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달러 기반의 채권 시장 그리고 달러 기반의 시스템이 저는 이거를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슈퍼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계를 또 다른 이제 지렛대 위로 데려갈 건데 아마도 누군가는 거기서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죠. 누군가는 또 다음 시스템에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준비가 잘 된 사람들 또는 운이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채권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을 절대 과장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례없는 수준의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찍어낸 엄청난 채권의 발행량 이거는 결국 그동안 채권의 호황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채권의 호황기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차트에서 보았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제 잘 이제 버텨왔잖아.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금리 덕분에
많은 기업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고 우리 가게들도 많은 부채를 끼고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이게 끝났어요. 이 시기가.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채권의 호황기도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채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물로 봤을 때 거대한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된 상황이라고. 그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이제 거의 부채 시장인데 부채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호황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채권들이 시장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물론 이것을 이 금리가 계속 오르진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만약에 30년물이 4%를 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또 더 명확한 무언가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쏟아지는 채권을 현재 살 수 있는 사람은 연준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적 긴축하고 있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천명을 했어요. 미국의 그 경제가 견조하고 이제 양적 긴축할 때가 됐다. 근데 쏟아지는 이 채권을 이걸 받아버리게 되면 양적 긴축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미국이 경제가 좋고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는데 얘들 봐라 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지금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중립금리까지 계속 쭉 올리겠다. 금리 인상까지 천명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넣는데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대부분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채권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채 기반의 이 시스템을 끝장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한 전문가가 말했죠. JP모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10년간 유례없는 양적 완화를 했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끝나는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도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물론 이거는 긍정적인 예상이 아니겠죠. 분명히 이건 부정적인 예상입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이 기간부터. 하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가 단순히 우리가 기존의 금융위기 시절에 염려하던 수준일지 그 자체를 예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10년 전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엄청난 양적 완화로 채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음 사이클이 오기 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폭탄입니다. 예측도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시장의 신뢰를 잃는 순간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금융위기의 그 말미에 채권 시장의 붕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리고 예상했던 수준의 양적 완화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준으로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오는 그 위기는. 그래서 이 양적 완화가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를 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철저하게 시장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드라크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채권 시장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